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치주과 전문의 김남윤 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치주 질환과 소화기 암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아 치주 질환 하면 잇몸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타이틀을 제18회 잇몸의 날 슬로건인 "철저한 잇몸 관리, 소화기암 위험을 줄입니다."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잇몸의 날은 2009년 세계 최초로 대한치주과학회가 공표한 잇몸 건강 캠페인인데요. 지금은 미국도 또 유럽연합도 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 24일로 정한 이유는 치주염을 앓았던 환자에게서 치주 병원균이 3개월마다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주기인 3개월마다 유지관리 치료를 잘 하자라는 의미로 3개월마다 잇몸을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핑크 스카프를 엠블럼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웹툰 하나 보고 가시죠. 제목은 장까지 살아서 가는 치주 병균입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페리오박터 연구실에 미생물 연구실에 안병균 연구원과 나세균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또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나세균 연구원의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었는데요. 또 대장암 초기라 수술 잘 했지만 이 둘의 차이는 구강위생 습관에 있었습니다. 칫솔질을 소홀히 한 나세균 연구원의 이제 대장암이 발견이 됐었죠. 여기서 324 수칙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324 수칙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이라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화기 건강을 다시 찾고 이 중요한 324 수칙으로 소화기 건강을 다시 되찾자라는 이제 캠페인입니다. 네. 내일이 바로 잇몸의 날입니다. 3월 24일이 잇몸의 날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비욘디에서도 특별히 잇몸의 날 특집으로 라이브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치주 질환은 세균성 치태와 면역 반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균성 치태는 생활 습관하고 좀 관련이 있고 면역 반응이란 건 사람마다 좀 유전적으로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로 굳이 따지자면 유전적인 성향이 한 60%, 또 구강 위생과 같은 생활 습관이 40% 정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또 다양한 원인, 다학제적인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먼저 국소 요인 세균, 치태, 치석, 교합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신적인 요인으로 당뇨나 흡연이나 비만, 골다공증 같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같은 그런 사회 경제적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소화기 암은 식도, 위, 대장 등의 그 소화기계 통해 발생하는 암인데요. 식도암은 초기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삼킴 곤란 등 같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뭔가 이상이 있구나.' 하고 병원 가서 검진받고 그 식도암으로 진단받기도 하는데 불행하게도 완치율이 췌장암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43.5%고 원격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무려 7.8% 정도로 낮아지는 그런 경우고요. 대장암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화 이상, 혈변 등 증상이 있고 전이가 빨라서 치료가 어렵고 또 이 소화기 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 중이나 항암 치료 후에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암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암은 또 음주나 흡연 같은 생활 습관이 또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5년 유럽 치주과 연맹의 국제 학술지에 치과 쪽 논문에 의과 선생님이 투고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선생님이 중앙대학교 소화기내과의 박재용 교수님이라 이시라는 분인데요. 제목은 "빅데이터가 말하는 구강 건강과
식도암과의 관계, 또 이거를 국가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전국 규모의 인구 기반 연구였습니다. 요즘 빅데이터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시죠. 18,000명 가량의 10년에 걸쳐서 식도암 환자를 찾아냈고 건강검진과 수신 기록으로 치주질환자하고 매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음주, 흡연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한 부분을 보정해서 결과값을 도출하였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식도암 환자와 치주질환과의 연관성으로 치아 상실 시 식도암이 16% 정도 증가하고 만성 치주질환이 있을 때는 10% 증가하고 칫솔질 횟수가 3회 미만 시에 14%가 증가하고 또 2-4일 닦는 치간 세정기구 사용하지 않으면 10%, 특히 자기 전에 양치질 안 할 때에도 식도암 확률이 8%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유사한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 결과도 종합적으로 보면 치아 상실이나 불량한 구강 위생 또 이것들이 식도암과 많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미생물 환경에도 문제가 생겨서 변화가 생겨서 이런 식도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비슷한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이처지에 우리나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의 국준기 교수님이 논문을 실려 가지고 치주를 전공한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이 논문을 읽었는데요. 바로 치주병 원인균인 말이 좀 어렵죠. 푸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라는 이런 세균이 대장암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나중에 일간지에도 실릴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한 논문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장암 환자에게서 구강 내 입안에 있는 어 푸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라는 그런 세균들이 대장암 환자의 종양 조직에서 유독 많이 발견돼 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걸 입증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푸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라는 세균이 대장암의 미생물학적 인자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요 내용이 일간지에 실린 내용을 좀 잠시 보여드리자면 입안의 세균 중에 푸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 이게 입안에 있는 세균이 대장까지 가려면 반드시 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산성이 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세균들은 위산에 의해서 녹아 없어지거나 죽거나 행동을 멈추거나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 입안 세균 중에 푸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의 아종인 C2라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모양이 변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위산에 견딜 수 있게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위산에서도 견디고 대장까지 살아 내려가서 대장암 환자에게서 이 세균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퓨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 C2의 존재는 대장암의 위험도와 비례한다라고 얘기가 됐고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 실험 모델에서 요게 입증이 돼서 네이처지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여기 분홍색 세균이 바로 퓨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 C2의 아종입니다. 그래서 입안의 세균을 보면 대장암에 걸릴지 말지 이걸 안다. 굉장히 좀 그때는 쇼킹한 논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식도암과 대장암의 원인균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동영상은 위상차 현미경으로 본 우리 입안의 치태, 즉 플라크를 떼어서 본 모습인데요. 여기서 길쭉한 모습의 크기로 보이는 것이 바로 푸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고 작고 동글동글해서 빨리빨리 도망다니는 놈들이 바로 P 진지발리스라는 또 대표적인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균입니다. 그럼 이 세균들이 어떻게 전신으로 돌아다닐까요? 우리 입안에는 치은 열구라고 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아주 이 손톱과 손톱 밑에 살처럼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깊이가
3mm이어야 되죠. 그런데 어 플라크가 축적이 되고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키면 4mm 이상을 우리가 이제 병적인 치주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계속 치석이 쌓이게 되고 플라크가 쌓이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안을 좀 위상차의 미경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세균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의 연관성 기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4 가지 정도의 기전에 의해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1번 잇몸 안쪽에 쌓인 바이오필름, 바이오필름이란 건 어 이 음식물 찌꺼기랑 치태랑 세균들이 합쳐져 가지고 마치 이제 물때처럼 끈적끈적하게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요거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균 자체가 염증 뭐 면역 기전에 내지는 세균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균이 입안에 있는 영양분을 이렇게 딱 먹고 내뿜는 부산물, 그게 보통 뭐 좋은 거면 좋겠지만 대부분 독소죠. 예, 독 세균들이 내뿜은 부산물, 독소, 즉 독소. 또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할 때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입안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죠? 일단 따뜻하고 또 축축하고 그리고 컴컴하고 그리고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4 가지 조건이 잘 갖춰진 게 어딜까요? 바로 세균 배양을 하는 그런 조건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입안에는 상주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상주균이란 입 안에 내지는 우리 몸에 나쁘지 않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바로 유해균들인데 유해균들은 보통 어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뭐 독소를 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유해균들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즉 이렇게 잇몸에만 염증이 있을 때는 치은염이라고 하는데요. 치은염일 경우에는 염증만 컨트롤을 해 주면 즉 치아하고 잇몸 사이를 깨끗하게만 해 주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잇몸 염증의 결과로 치아를 지지하는 뼈, 잇몸뼈 즉 치조골이 15% 미만 녹아버리면 우리가 치주염 1 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33% 미만일 경우에 치주염 2 기라고 진단을 하죠. 그리고 33% 이상이면 수술이 필요한 치주염 3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불행하게도 환자분의 초기 증상은 마치 혈압 당뇨처럼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양치질할 때 피가 나요. 잇몸이 쪼끔 피곤하면 부어요 정도죠. 그래서 문제를 키우고 '아 나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치주 질환도 마치 고혈압, 당뇨처럼 소리 없는 폭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염증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건강한 잇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아까 말씀드린 치아와 잇몸의 사이 결합 부위 치은열구라고 했죠. 이렇게 염증이 있는 총 면적의 합은 76 세제곱 센티미터로서 한 손바닥 크기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굳이 따지자면 한 요 정도 크기가 되겠죠. 굉장히 이 손바닥 크기의 염증이 우리 다른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알기 쉽고 또 치료하려고 마음을 먹겠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있는데 환하게 잘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얼굴에 이만한 염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봐요. 치료를 하러 가야겠어요? 가지 말아야겠어요?
반드시 가겠죠. 근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얼굴에도 이만한 염증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하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키우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제 뭐 녹아내리는 것만 봤는데 1 기, 2 기, 3 기, 4 기의 실제로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환자분의 구강 사진을 찍어서 본 모습인데요. 왼쪽이 치주염 1기 모양인데 언뜻 보기에도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주염 2기 정도가 되면 어 잇몸 양치질할 때 칫솔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약간 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지만 대부분 3기 정도가 돼야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하고 불행하게도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저렇게 4기 정도가 돼서 여러 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될 상황에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치과에 처음 가시거나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서 저는 주로 이제 1 년이나 1년 반 정도마다 한 번씩 요렇게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찍어 보는데요. 이 파노라마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그냥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깐 저런 거 봐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요렇게 까맣게 그어진 요 부분이 바로 잇몸 뼈의 수준입니다. 결국 이제 잇몸에 생기는 염증이지만 그 결과로 뼈에 뼈가 녹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치주 질환은 어떻게 생각하면 "뼈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치아하고 치아 사이를 보시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검정색 삼각형이 요렇게 보일 거예요. 그 삼각형이 면적이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직삼각형 형태인데 좀 길어지거나 하면 그만큼 뼈가 녹은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선이 요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잇몸 뼈 높이, 즉 이제 치조골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 지금 별표 친 치아들은 거의 빼야 되는 치아입니다. 좀 안타깝죠.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 치과에 오시게 돼서 저도 환자분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치주염 3기 분들이 오시면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저렇게 뼈가 많이 녹아내린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삼각형, 그리고 뿔이 있는데도 여기 사이가 지금 뼈가 다 녹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3-2-4 수칙이란 말을 이제 잘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화기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잇몸 관리,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하기, 특히 이제 3번 이상이니까 4 번도 좋죠. 뭐 그렇다고 1 분씩 10번 닦는 것보다는 한 번 닦을 때 좀 정성을 들여서 3분 이상 닦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 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 해 주는 거, 정기 점검해 주는 것, 그리고 사이사이 시간 칫솔 사용하시는 거, 이게 바로 3-2-4 수칙입니다. 당뇨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반 아무런 증상이 없고 그런 분들도 요 3-2-4 수칙을 잘 기억하셔서 지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3-2-4 수칙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올바른 칫솔질하면 "나는 다 잘 닦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 본인은 하루에 10번 이상 닦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루에 10번 1 분씩 닦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10분 닦는 게 훨씬 저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한 번은 세정해 주는 거, 깨끗하게 한번 세정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식사한 후에는 한 번씩 닦아 주는 게 좋겠고, 우리가 자기 전에 간식을 먹는다 그러면 또 자기 전에 한 번 더 닦아 주면 더 좋겠죠. 근데 욕실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욕실에 들어가서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닦는데, 욕실에 들어가서 이를 닦으면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 봐도 1 분을 못 넘깁니다.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거울 보면서 닦는 게 정말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치약 칫솔을 갖고 밖으로 나와서 마루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살살살살 닦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게 잘 쉽지 않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는 어 전동 칫솔을 사용하기를 좀 권유해 드립니다. 어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하루에 2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뭐 치과에서 얘기하는 번 변형 바스법, 뭐 롤링법, 뭐 횡마법, 폰지법 이런 걸로 아무리 이렇게 손목을 닦으면 돌리면서 이렇게 닦으라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전동 칫솔의 힘을 빌려서 이제 이를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욕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좀 반짝반짝할 때까지 잘 닦으면 이렇게 좀 스마트폰에서도 내가 잘 닦았는지 못 닦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앱을 사용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석 제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치석 제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스케일링이라는 시술이죠. 어 우리가 이제 초음파 치석 제거기 같은 걸로 치석 제거를 했을 때 절대 치아는 깎여 나가지 않습니다. 치아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부착물들만 제거하는 게 바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치석 제거 전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저녁 식사 전인데 이렇게 좀 험한 모습을 보여드려 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예 이렇게 염증이 심하고 치아에 붙어 있던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되면 깨끗하게 이렇게 변화가 오고요. 치석이 가장 잘 생기는 부분은 아래 앞니 혀 있는 쪽입니다. 혀 왜 잘 생기냐 하면 혀 밑에 있는 침샘이 마치 딱풀처럼 끈적끈적해서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들을 굉장히 잘 붙여줘요. 그래서 아래 앞니 안쪽은 쪼끔 더 열심히 이렇게 좀 닦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의 치석 제거 전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치아도 하얗게 되는 그래서 예뻐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석 제거를 하고 나면 예전보다 이가 더 찬 거 먹을 때 시리게 되고요. 잇몸도 염증이 있던 부분이 가라앉으니까 수축이 되니까 좀 치아도 좀 약간 더 길어 보일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던 치아들도 쪼끔 좀 약간은 초반에는 좀 더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치주 질환하고 전신 질환이 굉장히 좀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데요. 류마티스성 관절염하고도 한 17% 정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할 위험은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약 한 7배 정도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6배 정도 더 생길 수 있고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질환 중에 당뇨와 동맥경화와 그리고 폐질환,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 3 개는 이미 실험적인 연구에 의해서 그 기전도 밝혀져 가지고 치주 질환이 심할 경우에는 당뇨병의 합병증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 또 혈당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2.2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동맥경화가 생겨서 동맥이 죽상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입안에 있는 세균도 그런 죽상 변화 혈관 안에서도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뭐 이미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환자들도 구강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시기도 하겠죠.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한 2 주에서 4주 정도 전에 잠재적인 감염원 이 치아에 염증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감염원이기 때문에 빼야 될 치아는 염증이 있는 치아는 염증이 심한 치아는 빼야 할 치아는 빨리 빼고 그리고 입안을 깨끗하게 해 주는 치석 제거도 하시고 그리고 충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때우는 치료 이런 부분들도 잘 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하는 병원이 있는데요. 여기 풍납동에 있는 그런 상급 의료기관에서는 굉장히 의과랑 치과가 협진이 잘 돼 있어서 어 이런 이제 뭐 항암 치료 전에 구강 건강 관리를 잘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아서 환자의 암 환자의 생존율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중이라도 첫 1 년은 한 1 개월에서 3 개월 간격으로, 2년 차에는 3-4 개월 간격으로, 그 이후에는 6 개월 정도 간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암하고 치주 질환 굉장히 좀 '뜬금없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서 2022 년도에 연세대학교 암병원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예방치과에서 연구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치주 질환자의 전체 암 발생 위험도에서 각 암에 생길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또 치주 질환만 보정을 해서 봤을 때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심한 환자에게 있어서 백혈병이 생길 확률은 39.4%, 방광암은 30.7%, 갑상선암은 19.1%, 위암, 대장암, 폐암도 12% 에서부터 14%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연구도 국가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외 표시가 돼 있는, 까만 표시가 돼 있는 백혈병, 방광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P 값이 0.05 이하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고 나왔는데요. 아마도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주 질환 자체가 면역과 관련된 그런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과 관련된 암들도 굉장히 잘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일은 3월 24 일은 잇몸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녹색 창에다가 잇몸의 날 한번 검색해 주셔 가지고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 얘기가 됐었나, 이런 걸 한번 좀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른쪽에는 QR 코드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치주과 치과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는 11개 전문 분야가 있고 잇몸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치주과인데요. 우리 동네 치주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치과를 찾아볼 수 있는 대한치주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치주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병원을 검색해 볼 수 있는 QR 코드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긴 얘기, 어려운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달릭 H3F 님이 "혹시 잇몸이 조금 붉어지는 정도는 잇몸 건강에 문제 없는 걸까요? 약간 붉은데 통증이나 시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좀 빨리 이제 치과에 가셔서 검진 받으시고 잇몸만 붉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치은염이니까 요거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석 제거, 스케일링이 1 단계 잇몸 치료고, 측은 활텍술이 2 단계 잇몸 치료고, 치주 소파술이 3 단계 잇몸 치료고, 좀 심해지면은 치주 수술로 가는 게 4 단계 잇몸 치료인데, 한 1 단계 잇몸 치료로도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뭐 항생제를 포함해서 약을 좀 투여할 수도 있겠는데, 항균 가글이나 이런 걸 같이 사용해 주시면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시린 느낌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렉퍼스트 님, "치간 칫솔과 치실 중 뭐가 더 효과가 좋을까요? 올바르게만 쓰면 둘 다 똑같을까요?" 네, 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연령에 따라서 쪼끔 좀 달리 써야 될 것 같은데, 치실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치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또 잘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대 이상이라면 치간 칫솔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갈 경우 이 사이에 안 들어갈 경우가 많거든요. 치간 유두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굳이 안 들어가는 이 치아 사이에다가 치간 칫솔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치간 칫솔이 들어가는 부위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는 부위는 치실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치간 칫솔하고 치실 둘 다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브렉퍼스트 님. 그리고 지미준 i3s 님. "치간 칫솔 치실하면 피 나는데 계속해도 될까요? 평소 잇몸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칫솔질, 치실, 치간 칫솔 각을 모두 해야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입니다. 어 모든 걸 같이 함께 사용하시는 게, 여기에 또 한 가지 포함돼야 될 건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포함해야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칫솔질, 치실, 치간 칫솔 각을 다 사용을 해도 맨 뒤에 있는 치아의 맨 뒤에 있는 어금니의 맨 뒷부분은 제대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때 밀을 때 등 한가운데 복판을 내 손으로 때를 못 미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밀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 뒤에 있는 치아의 맨 뒷부분, 그리고 아주 치아와 잇몸 사이의 미세한 틈은 전문가가 그런 걸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거해 보면 냄새도 나기도 하고 플라크도 나오고 치태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입니다. 김희준 님, 좋은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김현정 M1P OY 님. "치실을 쓰는데 치아 사이가 좁아 잘 안 들어가는데 워터픽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치실을 쓰는데 치아 사이가 좁아서 잘 안 들어가는데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치실도 들어가는 쪽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치실을 넣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모션은 안 돼, 그 톱질하는 모션은 안 되고요. 치실은 위아래로 들어가서 치아 부분을 쓸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좋은데, 안 들어가는 부위는 굳이 하지 마시고요. 워터픽을 사용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십니다. 하지만 워터픽으로 완벽하게 그 치태나 플라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문헌상에서 그건 입증이 된 거라서요. 그래서 요거는 워터픽은 그래도 사용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워터픽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같은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치주 질환과 구취와도 관계가 있나요?" 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구취는 그 화합물에 의한 냄새인데요. 이런 구취의 원인의 80%는 입안이 원인이고 20%는 위나 아니면은 편도에 생긴 편도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과 구취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봄봄봄 3578 님. 네. "잇몸 건강 영양제 먹으면 잇몸 건강에 효과 있나요?" 네.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런데 잇몸 건강 을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영양제 드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초기 치주염이나 아니면 뭐 약간의 염증이 있을 때 잇몸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를 먹으면 잇몸 건강에는 효과가 있다고 문헌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잇몸에 이정옥 J1C 님. 예.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데 치아에 문제가 있을까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치아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치아가 막 돌아가서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치주 질환이 심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돌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치아 자체에도 뭐 또 치아가 길어지면 잘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 쪽에 충치가 잘 생길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치아에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정욱 님. 네, 그리고 지희백 님. 예. "입안에 박테리아가 많으면 혹시 위암에 걸릴 수가 있나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특정 세균 푸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 같은 것들이 이제 있으면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보통 어 "식은 열구 내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위암이나 아니면은 식도암이나 대장암을 어 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요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희백 님. 램고 님. "치주 질환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방법은 제가 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 "나이가 먹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랑 거의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노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턴오버라 그래서 새살이 생기는 그런 주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늦어지게 되고 또 면역 체계도 굉장히 좀 늦어지게 되고 발동이 좀 늦어지게 되고 해서 음 이거는 예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가가 문제일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좀 뭐 저속노화, 항노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기롭게 나이가 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치주 질환을 어떻게 잘 다스려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치주 질환의 예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3번 이상 칫솔질, 1 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 사이사이 치간 칫솔을 하면 완벽한 예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램고 님, 상당히 좀 철학적인 질문이었는데 제가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방법보다는 '관리하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로우 피트렐리 님. 네.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장님, 전문적인 설명 알기 쉽게 잘 듣고 있습니다. 스케일링 받기 전에 치석 제거를 좀 세게 해 달라고 했더니 한동안 이가 많이 시리더라고요. 이가 많이 시린 환자가 스케일링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어 요건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가 시린 경우가 충치가 있어도 시릴 수가 있고요. 이하고 잇몸 사이가 교합적인 문제로 이렇게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문제로 파여서 시린 경우도 있고요. 또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가 드러나도 시릴 경우가 있고 어 여러 가지 시리는 원인이 대략적으로 한 13 가지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 또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을 좀 너무 과격하게 스케일링도 우리가 초음파 치석 제거기를 사용해서 보통 치석 제거를 하는데 그 저는 대략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환자를 거의 한 100%를 0 에다가 맞춰 놓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세게 하는 거는 이가 시린 경우에 치석 제거를 세게 하는 거는 좀 권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요. 어 그래서 좀 만약에 이가 파여서 시리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때우든가 해서 좀 덜 시리게 만든 다음에 치석 제거는 저희도 좀 웬만하면 안 아프게 살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세게 하는 건 좀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살 천천히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미옥 전 님. 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 먼저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부터 먹어야죠. 네, 식사부터 하셔야죠. 네, 배고프잖아요. 공복에 양치 먼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3분 정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양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소화도 좀 되고 그래야 되니깐요. 항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양치질을, 네, 칫솔질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김학성 R2W 님. "스케일링은 1 년에 한 번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 스케일링이 1 년에 한 번만 보험 적용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6 개월 간격으로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4 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환자를 리콜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를 잘 적용을 하시면 어 매번 오실 때마다 저희가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해 드릴 수 있는데, 간격이 굉장히 짧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스케일링이 1 년에 한 번만 보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1 년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지만, 20세 이상이신 분들은 적어도 한 2번 정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YKN7858 님. 네. "비싼 가글로 헹구는데 치간 칫솔까지 써야 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 가글은 그 화학적인 요법이고, 치간 칫솔은 물리적인 요법이거든요. 근데 이 화학적인 요법이 물리적인 요법을, 그 시술이나 이런 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가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항균 가글이 있고요. 그리고 어 염화세틸피리디움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고, 헥사메딘 성분이 있고, 뭐 탄툼 성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글, 또 뭐 불소 가글도 있고 해서 내가 쓰는 가글이 어떤 가글인지를 알고 사용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어 저는 이제 임플란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꼭 치간 칫솔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글에 묻혀 가지고 치간 칫솔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싼 가글을 어 하시더라도 치간 칫솔은 반드시 써 줘야 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글도 만약에 헥사메딘 가글을 쓴다. 왜 우리가 치과에서 이를 빼거나 치주 수술을 받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면 클로로헥사메딘 그 가글을 처방을 받는데요. 그 가글은 꼭 용법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그걸 일반으로 구입해 가지고 평생 사용하시다간 입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글은 용법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아무리 비싼 가글을 사용하시더라도 물리적인 요법인 치간 칫솔의 그 능력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가글을 하시더라도 치간 칫솔은 반드시 써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평원13 님. "잇몸이 분홍색이 아니고 좀 하얀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잇몸은 정확한 색깔은 좀 귤 껍질처럼 약간 좀 퐁퐁퐁퐁 구멍이 나 있고, 그걸 스티플링이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분홍색보다 약간 좀 하얀색입니다, 정상적인 잇몸이. 화이트 핑크 색깔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잇몸 라인 따라서,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위 따라서 진짜 하얀 백태 같은 그런 잇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백색병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점막 질환의 일종이지만 치과 의사들은 전완병소로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강암의 전완병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하얗다 그러면 이거는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원래 좋은 색깔의 잇몸은 약간 분홍빛인데 약간 하얀 색깔 물감을 좀 섞어 놓은 그런 색깔이 가장 좋은 색깔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빨간 색깔이거나 딸기처럼 이렇게 좀 부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잇몸입니다. 네. 지희백 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데 혹시 주사 치료 같은 게 있나요? 어 주사 치료 요즘에 이제 뭐 강남에 있는 치과에서 잇몸에 놓는 주사 치료 이런 얘기가 많이 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PDRN 주사입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뭐 편평태선 같은 점막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주사 같은 거를 이제 자입을 하기도 하는데, 어 이게 가장 좋은 건 붓고 피가 나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근치적 치료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치석이나 어 잇몸 안쪽에 있는 치은혈화 바이오필름 혹은 뭐 치태, 플라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빨리 낫게 해 주는 주사 치료, PDRN 치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주가 되는 건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붓고 피가 나는 원인을 근치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김두경 님.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드니 잇몸이 자꾸 내려와서 이와 이 사이가 벌어집니다. 증상을 늦추는 시술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런 증상을 놓치는 시술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음 좀 이제 이하고 이 사이가 벌어지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제 잇몸이 얇고 뼈도 얇으신 분들이 이와 이 사이 잇몸이 쭉 내려가면서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증상을 늦추는 시술은 없고, 어 뭐 증상을 늦추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칫솔질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스케일링 열심히 해서 좀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내려가는 속도를 쪼금 더 느리게 내려가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잇몸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두경 님. 네.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쫄팡이 님. 원장님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습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어 요즘에 이제 좀 그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은 환자들을 보는 게 이를 꽉 무는 습관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긴장도가 높다 보니까, 삶의 긴장도가 높다 보니까 이를 꽉 무는 습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심리 조절을 해서 그런 이를 꽉 무는 습관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좀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열심히 칫솔질하는 거죠. 열심히 칫솔질하고 때 맞춰서 치과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쫄팡이 님, 열심히 닦고 열심히 치과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김희균 님. 어 "치주염에는 양치 후 매번 가글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어떤 가글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쪼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주염에는 양치 후에 매번 가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YKN
7858님,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사는데 저 식도암 고위험군인가요? 네, 이거는 소화기내과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약을 좀 장기간 복용하셔야 됩니다. 좀 꾸준히 복용을 하시고 또 식습관,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음주나 이런 거를 피하시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하여튼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암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러면 잘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YK님.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쫄팡이님. 혹시 원장님 치주염이 있으면 임플란트 실패 확률이 높아지나요? 어, 네, 이건 뭐 완벽하게 논문으로도 검증된 내용인데요. 치주염 병력이 있는 환자분들이 임플란트가 안 좋아질 확률이 무려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500% 이상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주염이 있다면 염증 치료를 먼저 하고 치주염 치료를 먼저 하고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동물 실험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했을 때 확실히 임플란트가 나중에 빠지고 문제가 생길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주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치주염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학성님 또 질문 주셨네요. 네. 잇몸 질환 치약이 있는데 효과가 있나요? 네. 잇몸 질환 치약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파로흥 닥스 같은 것도 있고 부흥 닥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정확한 그 상품명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또 아 It's My Life 하는 이렇게 그 선전하는 그런 치약도 있죠. 근데 그 공교롭게도 3 개의 치약이 성분이 다 비슷합니다. 성분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그 효과가 들어있는 그런 뭐 생약 성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단순한 치은염일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잇몸이 붓는다든지 그런 치은염일 경우에 효과가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뼈가 녹아내린 치주염 상태에서는 뭐 건강 영양제라든지 좀 치약 같은 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물리적인 치료가 돼야지만 화학적인 요법은 이제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능력껏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4 수칙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 1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 그리고 사이사이 시간 칫솔하는 거 324 수칙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내일 잇몸의 날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